여기서 잠깐요. 이제 환율 얘기합시다. 환율이 전부 다 다른 전문가들이 강달러가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강달러가. 네, 놓치는 게 있습니다. 강달러의 기준은 뭐냐면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달러를 계산할 때, 달러 가치를 계산할 때 6개의 통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유로화, 그 다음에 뭐 엔화, 그 다음에 파운드화, 뭐 스위스 프랑화, 뭐 캐나다 문달 이렇게 해가지고 6개 통화를 가는데, 달러 인덱스가 달러 가치가 강화된 이유는 유로존하고 영국 경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일본 경제도 마찬가지고, 얘네들 지금 통화 가치가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얘네들 경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걸 반영되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강조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로존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금리를 6차례나 인상했잖아요. 근데 유럽은 한 차례뿐이 금리 인상을 했어요. 0.5%요. 지난 7월 달에. 그렇죠? 지금 근데 우리가 유로하고 같은 우리가 취급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가 2.5%까지 갔고요. 예? 호주도 지금 1.85%로 갔는데, 인상률은, 올해 들어서 인상률은 보게 되면 우리하고 거의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1.65%뿐이 안 돼요. 여기 환율 정책밴 들어가지고 이제 그 기준금리 대신 이런 걸 사용하고 있지만은, 예? 근데 한번 봐보세요. 자, 이게 환율 한번 봐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올해 들어와가지고요, 12.6%가 증가했습니다. 옆에 3.1%는 뭐냐면요, 8월 11일 이후에,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다시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였을 때가 8월 11일 이후입니다. 예? 8월 11일 이후에 한 3.1%가 이제 상승을 했어요. 굉장히 단기간 내에 빠르게 상승한 거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막 840원대 막 치고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됐을 때요. 근데 지난 올 초에 대비해서 한 12.6%가 달러 가치가 올랐어요. 아까 6개 통화를 합친 것에. 거기에 가장 많은 비중이, 그러니까 한 58%가 유로화가 차지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자, 유로화는 근데 얼마 정도 떨어졌느냐? 11.4%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8월 11일에 3.0%, 파운드도 한 12.7%, 8월 11일에 3.7%로 달러 지수가 올라가는 반면에 유로화나 파운드는 떨어진 거죠. 그 비례해가지고요. 비슷하게 간 거예요, 얘네들은요. 엔화 같은 경우는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잖아요. 엔화는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로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엔화는요. 근데 다른 나라들 봐보세요. 다른 나라들. 캐나다 달러 1.9%배 안 올랐습니다. 안 떨어졌어요. 올해. 오스트리아 달러, 호주 달러 3.9%배 안 떨어졌어요. 싱가포르 달러 3.1%배 안 떨어졌습니다. 위안화 7.7%. 인도네시아 루피아도 4.4%배 안 떨어졌어요. 러시아 루블화는요, 오히려 한 20%가 올라가 버렸어. 달러 대비해서요. 예? 한국이 왜 유로화라든가 유로하고 왜 비교를 해야 되냐고요. 예? 금리를 한 차례뿐이 안 올리고 6월달까지만 해도 양적 완화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유럽 중앙은행은요. 한국은 이 밑에 있는 나라들, 뭐 캐나다는 둘째 치고 호주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유한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왜 한국이 더 많이 그러니까 한국 원화 가치가 떨어졌냐 이거예요.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일반적인 것보다도. 그렇죠? 이건 얘기했습니까? 여기 지금 밑에 안정된 나라들,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그 다음에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이들 나라의 공통적인 문제 아세요? 무역 흑자를 본 나라들입니다. 무역 흑자, 올해 무역 흑자를 본 나라들이에요. 캐나다도 무역 적자 국가였는데 올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자재 많은 나라잖아요. 호주도 그렇고. 싱가포르는 중개무역 많이 얘네들도 여전히 흑자를 보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팜유를 많이 수출하고 돈 버는 나라잖아요. 팜유가게 많이 올라가지고요. 러시아도 석유 수출로 돈 버는 나라고. 무역 흑자 국가들이에요. 근데 한국은 무역 적자 국가다 보니까는, 예? 적자 국가다 보니까 이들 나라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환율이요. 통화 가치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달러 강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툭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환율에 이렇게 상승한 이유를.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 한국적인 요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자, 거기다가요, 이거 봐보세요. ECB가, 이게 유럽중앙은행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7월달에 0.5%뿐이 한 번 정도 인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아직도 제로금리 이런 게 있잖아요. 마이너스 금리 하다가 그러겠으니까요. 거기다가 양적 완화를, 지금 이게 봐보세요. 지금요. 6월달까지 돈을 계속 풀었었던 나라예요. 여기는요. 여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나가요. 거기다가 뭐냐면, 유럽 경제가 지금 되게 안 좋습니다. 2019년 4분기 때부터 이미 굉장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나라예요. 마이너스 성장을. 오른쪽 수치는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 오른쪽이 99.8이 뭐냐면, 팬데믹 기간, 지난, 99년 말 대비해가지고, 최근까지 그러니까는 얼마나 성장을 했냐면요. 지금 팬데믹 이전을 회복을 못했어요. 99.8이니까는. 독일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요. 지금 유로존은 지금 인플레이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태잖아요. 영국이 얼마 전에 여러분들 10% 돌파했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뉴스에서. 그렇죠? 유럽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안 좋은 상태예요. 유로존이 제가 그랬잖아요.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잃어버린 13년입니다. 2008년에 지금 달러 기준으로는 작년이 거의 비슷해요. 네? 유럽 경제가 그렇게 안 좋아요. 거기다가 올해 이제 전쟁으로 인플레이션까지 심해지니까 지금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유로존이 그나마 그동안에는 전쟁이 있기 전에는 유로화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유로화 가치를 막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떨어뜨려가지고 수출로 해가지고 유로화 기준으로 그러니까는 수출을 흑자를 본 거예요. 유로화 기준으로. 근데 그건 아마 그러니까는 올해 들어와가지고 적자로 빠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유로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한국하고 비슷하게. 예? 유로화 가치가 떨어진 이유가 금리도 많이 안 올렸고, 예? 돈도 계속 풀었고, 거기다 무역 적자까지 보고 있으니까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로화 가치하고 한국이 비교되면 안 되지. 예? 그렇죠?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하고 비교를 해봐야죠. 자, 거기다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연준이 아무래도 핵심이잖아요. 이게 연준의 대체대표의 자산 부분인데, 부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연준이 지금 뭐냐면은, 돈 그동안 푼 거를 회수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소위 QT. 양적 긴축을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금리 올리는 거하고 별개로, 그동안 풀린 돈을 회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달러를 찍어가지고 국채를 매입하고 주택담보증권을 매입하고 MBS를 매입하고 그랬었는데 이 증권을 다시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팔아가지고 다시 그러니까는 돈을 회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6월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6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한 달에 475억 달러씩 회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9월달부터는 그 2배 950억 달러씩 지금 이제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9월달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예? 자, 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돈을 그러니까는 회수하는 거지만은, 돈의 통화량은 공급을 줄이는 거지만은, 이제 돈 풀린 돈도 좀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속도를 좀 빨리 하겠다는 겁니다. 9월달부터. 예? 그러니까, 긴축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거예요. 예? 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면 우리하고 지금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통화 가치가 약세로 가는 것은 자명하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후에도 양적 긴축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지금 뭐냐면은 그 팬데믹 이전에 비해 가지고 팬데믹 이전에 돌아가려면요 6조 7천억 달러 정도 더 회수를 해야 돼요. 6조 7천억 달러나. 소위 말해서 미국, 유럽, 일본 은행에서 풀린 돈만 하더라도 회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물론 대부분은 달러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정해지고 환율 상승은 구조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가져오는 피드백 효과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건 뭐예요? 내수를 지금 짓누르는 건 뭡니까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임금 인상하지 말라고 앉아있고, 예? 소위 금리 올라가면서 가처분 소득 줄어들고,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실시도 줄어들고, 내수가 지금 가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인이 지금
단기간에 지금 이게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거냐고요. 내수를 지금 조이는. 거기다 자산 가치도 줄어들고 앉았잖아요. 예? 내 부동산 자산이 줄어들어. 그러면 소비도 위축되잖아요. 예? 주식이 주가가 그러니까 많이 위축돼 있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소비가 위축되잖아요. 수출 아까 뭐랬습니까? 수출 감소 구조적인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무역 적자가요. 두 개 다 이게 변화 가능성이 존재하냐고요. 거기다가 유가가 안정되어도 유가 90달러 밑으로 한때 좀 떨어지니까 막 그걸 하다가 지금 90달러 위로 올라갔잖아요. 95달러까지 다시 올라가고 앉았잖아요. 예? 근데 유가가 안정되어도 우리는 환율 상승으로 인플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는 과거 같은 팬데믹 기간 때까처럼 뭐 1%대 소위 저물가를 걱정할 이럴 상황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당분간은. 그럼 금리 인하 어렵잖아요. 그러면 자산시장 연착륙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중 무역 적자가 지속될까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가 침체가니까 무역 적자 구조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거냐고요. 외국인 주식, 그러니까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주식 매도 속도가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작년보다 올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작년 제가 7월 달부터 이 매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외국인 주식들이요. 근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 2배 이상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역전시킬 무슨 힘이 보이냐고요. 부동산 시장 경착륙 시키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금리 내리고요. 돈 푸는 방법뿐이 없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럼 이런 요인들이 다시 그러니까 뭐겠습니까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 약화. 환율 상승이죠. 예? 이게 그러니까 구조화된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최근에 우리가 수출 감소하는 거에 보게 되면요. 무역 적자의 요인을 보게 되면요. 대개가 뭐냐면 유가가 올라가지고 얘기를 하고 됐어. 그것만 보게 되면요. 다 요인이 아닙니다.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무역 적자를 보게 되면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서 석유 수입 국가잖아요. 여기서 석유 요인을 가지고 무역 적자가 생긴 거는 얼마가 생겼냐? 한 150억 달러 정도. 예? 생겼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중국으로부터 생긴 무역 흑자가 감소한 거는 135억 달러 감소했고, 러시아에서 무역 적자가 원래 무역 적자 봤는데 무역 적자 더 증가했어요. 34억 달러나. 예? 그러면 이런 중국과 러시아 리스크가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무역 흑자 감소에 석유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도 더 많이 요인을 미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 부분이 중러 리스크가 우리나라만이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겪고 있는 거라고. 특히 5월 달부터 8월 20일까지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그러니까 21년도에 요 같은 기간에 75억 달러 흑자를 봤었는데 올해는 36억 달러 적자로 전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억 달러 정도가 그러니까는 무역 수지가 줄어든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는 99억 달러가 적자로 전환됐고요. 근데 이 중에 그러니까는 석유 요인도 있지만은 중국과 러시아 리스크가 그러니까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로 퉁치는 얘기 하지 말라고요. 예? 예?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 리스크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든 전략에 같이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돌격대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자초한 거 아닙니까? 예? 나토 정상회의에 가가지고 하면서 스스로 자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복합 위기 시대에 우리가 거기다가 위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위기를 거기다 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첫 단추 잘못했다는 거예요. 첫 단추 잘못했으니까는 계속해서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전략의 비용들이라는 게 바로 그거인 거예요. 자,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사실 침체 없이 인플레 막는 것은 이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제가 그랬죠. 앞에서 계속 했죠. 이번에 인플레가 비화폐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긴축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인플레 목표치까지 도달하려면요. 그러면 긴축은 불가피하다 이겁니다. 인플레 해결의 최선책은 경제 블록화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예? 국제 분업 체계가 그냥 촘촘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면은, 예? 근데 이거 미국이 이거 수용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플레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 혹은 차악책이죠. 이것이 긴축인데, 예? 이게 상당한 긴축이 필요하고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겁니다. 오래 걸려요. 인플레 목표치까지 끌어내려면. 그러면 이거 인플레 끌어내기 전까지는 달러의 힘을 동원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을 못 푼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미국 경제가 돈을 못 풀면은 이거 회복하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바이든 전략의 실행에 우리는 도구가 됐잖아요. 한국의 비용은 뭡니까? 무역 적자 구조와 외환 보유 감소, 환율 상승, 인플레 장기화, 금리 인하 불가능, 일자리 감소, 수출과 성장 둔화. 이게 한국 경제의 신뢰 약화. 이것들 중에서 다 구조적이지 않은 게 어디 있냐, 이거. 이게 어디 일시적인 게 어디 있냐고, 여기에요. 이걸 인해서 자산시장 침체. 다시 또 이게 장기 침체와 자산시장 경착륙. 이건 거의 그러니까는 적어도 보이는 내년까지는 이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적어도 그러니까 앞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한국 경제는 지금 신뢰가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 환율 불안정, 이것도 코스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 소득이 둔화되고 자산 가치 감소의 지속 가능성인데요. 예? 감소지요. 실제로 뭐냐면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보다 자산 증가율이 빨라오고 있는데 자산 시장이 붕괴가 됐을 때,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타격이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산을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갖고 있다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난 1년간 시가총액이 385조나 감소했습니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 떨어지니까는 그것도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가치 감소, 주식 가치 감소, 예? 인플레는 장기화되고. 그럼 뭡니까? 장기 침체죠, 뭐 이건요. 부동산 시장 분위기 전환?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불가능해요. 왜? 인플레 장기화가 구조적이기 때문에. 예? 불가능하기 때문에.